세자 저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온몸이 새까맣게 변하고 7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사옵니다. 이것은 독살이옵니다. 궁궐을 뒤흔든 이 외칭 뒤에 400년 동안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1645년 4월 26일 오후 창경궁 환경당에서 33세 세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온몸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눈과 코와 입과 귀, 7구멍에서 선혈이 흘러나왔죠. 신하들은 속삭였습니다. 전하께서 세자를 독살하셨다. 그러나 400년이 흐른 뒤 한 법의학자가 전혀 다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죽음의 진짜 범인은 인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세자, 소현세자의 마지막을 둘러싼 두 개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400년 동안 믿어왔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청태종이 이끄는 12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쳐들어온 것이죠. 당시 조선 조정은 명을 섬기는 사대주의와 오랑캐를 배척하는 척화론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광해군이 추진했던 명과 청 사이의 중립외교를 완전히 뒤집었고 친명배금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신들은 날마다 조참에 나와 척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죠. 명나라는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청은 급속도로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군사력으로는 청을 상대할 수 없었죠. 불과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 위기에 처합니다. 인조는 황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지만 성은 곧 포위되었고 한겨울 추위 속에서 식량은 바닥났습니다. 서한의 백성들은 굶주림에 쓰러져 가는 중이었죠. 47일간의 항전 끝에 인조는 결국 무릎을 꿇기로 결심합니다. 1637년 1월 30일 삼전도 언덕.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조선의 왕이 청복을 입고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삼배 구고두, 한 나라의 왕이 적국의 황제 앞에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었죠. 조선 건국 이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굴욕의 현장 뒤편에 25살의 소현세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자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아버지의 구분 등 떨리는 신하들의 어깨, 그리고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청의 장수들. 세자의 손은 주먹을 쥔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태종이 인조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조선의 왕자들을 인질로 심양에 보내라는 것이었죠.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 조선의 미래를 상징하는 두 왕자가 청으로 끌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세자가 한양을 떠나는 날, 궁궐 정문 앞에서 세자빈 강씨가 남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세자가 부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세자는 말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궁궐을 돌아봅니다. 저 안에는 자신의 세 아들 석철, 성린, 석견과 부인,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그때 알지 못했죠. 자신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일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의심이 결국 자신과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게 되리라는 것이며,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갑니다. 조선의 세자는 이제 청의 인질이 되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이날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1637년 2월 심양. 소현세자가 도착한 심양은 한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청의 수도는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죠. 각국의 사신들이 드나들고 서양 선교사들이 새로운 문물을 전하고 명과 몽골과 조선의 포로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세자는 청이 마련해준 관소에 머물게 되었고 처음 몇 달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그리고 포로라는 굴욕적인 신분. 밤마다 세자는 한양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죠. 그러나 세자는 곧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저 인질로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조선을 위한 기회로 만들 것인가? 세자는 관소 앞에 모여드는 조선 포로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집을 짓고 붉은 칠까지 해 단장한 뒤 포로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둔전을 일궈내게 했죠. 수확한 곡식으로 물자를 교환하고 그것으로 또 다른 포로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관소는 마치 작은 한양처럼 북적였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세자를 중심으로 하나씩 모여들었고 세자는 그들의 의지처가 되어주었죠. 그러나 이 소문은 빠르게 한양으로 전해졌고 조정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황덕궁 편전, 비변사 대신들이 모여 윤대를 올립니다. 인조 앞에 상소문이 쌓여 있었죠.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아뢰옵니다. 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자가 청에서 독자적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 세자가 청의 신하처럼 행세한다는 소문, 세자가 돌아오면 왕위를 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인조는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집권한 그는 누구보다 왕위의 불안정성을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이 찬탈로 왕이 되었듯이 아들도 자신을 밀어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심영의 세자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1638년 가을, 세자가 청의 실력자 도르곤을 만나게 됩니다. 도르곤은 청태종의 동생이자 청나라의 실질적인 군사 지도자였죠. 도르곤은 세자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세자는 도르곤을 통해 청의 정치와 군사 체계를 배워나갔습니다. 청이 어떻게 급속도로 강성해졌는지, 어떻게 각국의 인재를 등용하고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였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1640년 세자가 서양 선교사 아담 샬을 만났습니다. 독일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인 아담 샬은 천문학과 역법, 화포 제조술에 뛰어난 인물이었죠. 세자는 아담 샬에게 서양 천문학을 배우고 지구위를 보고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의 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세자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고집하는 명 중심의 세계관은 이미 과거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세상은 더 넓고 더 다양하고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세자는 심양에서 보낸 8년 동안 조선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에 그려나갔습니다. 청과의 실리적 외교, 서양 문물의 수용, 군사력 강화, 상업 진흥. 세자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조선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죠. 그러나 한양의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변사 회의가 열렸고 대신들이 세자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인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갔죠. 부자 사이의 골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은 곧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1642년 봄, 심양, 세자가 30살이 되던 해, 그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세자가 관수마당을 걷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죠. 옆에 있던 내관이 황급히 세자를 부축했습니다. 세자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오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이었죠. 그날 밤부터 세자는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물을 찾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또 마시고 또 마시는 것이었죠. 하룻밤에 물을 대여섯 사발씩 마셔도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소변이 잦아졌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수시로 뒷간을 찾아야 했죠. 밤에만 서너 차례씩 일어나야 했고 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궁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가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물을 끊임없이 찾는다고. 소변이 잦아 밤낮으로 편히 쉬지 못한다고요. 어이가 세자를 진찰했지만 한약을 달여 올려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몸은 더 쇠약해져만 갔죠. 1642년 여름, 세자에게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점점 심해져 가슴에서 가래가 끓고 숨을 쉴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죠. 1642년 가을, 세자가 밥을 먹고 나면 온몸에 기운이 빠져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 극심한 피로감과 탄력감이 찾아왔고 세자는 식사 후 1시즌 이상을 누워서 쉬어야 했죠.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자가 식사 후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거동하기 어렵다고요.
1643년 초 세자의 오른쪽 팔다리에 이산이 생겼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려 해도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손가락 끝이 저리며 감각이 무뎌졌죠. 붓을 잡고 글을 쓰려 해도 손이 떨려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세자는 이를 숨기려 애썼지만 곁에서 모시는 신하들과 내관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세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요. 1643년 여름, 세자의 눈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눈이 자주 아프고 시야가 흐릿해지고 눈물이 잘 나지 않아 눈이 건조했죠. 밝은 햇빛을 보면 눈이 부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1643년 가을, 세자의 비뇨기 계통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었고 생식기 부위에 딱딱한 돌기 같은 것이 만져졌죠. 동궁일기에는 산증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1644년, 세자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늘 피곤해하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죠. 세자빈 강 씨가 심양에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죠. 강 씨는 한양에 있는 시아버지 인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자의 병이 심각하니 잠시 귀국하여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간청했죠. 그러나 인조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관 씨의 아버지 강석기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에서 세자 부부가 장임의 상을 치르기 위해 잠시 귀국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인조는 이를 거부했죠. 세자 부부는 처가도 찾지 못한 채 다시 심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강 씨는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멀리서 공만 올려야 했죠. 이 사건은 세자와 세자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죠. 인조는 자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요. 자신들이 한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몸을 이끌고 포로들을 돌보고 청의 신하들과 교류하고 조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계속했죠. 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서는 이미 췌장의 베타세포들이 하나둘씩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서 혈당은 치솟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을요. 현대의학으로 말하자면 제1형 당뇨병,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해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가 파괴되는 병이었죠. 왕자호란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방아쇠를 당겼고 8년간의 인질 생활이라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증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세자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서두르며 조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을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8년 만에 귀국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645년 2월 18일 8년 만에 소현세자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추운 겨울날이었지만 궁궐 정문 앞에는 세자를 맞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세자빈 강 씨와 세 아들이 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남 석철은 이제 16, 차남 성리는 13, 막내 석견은 11살이 되어 있었죠. 세자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강 씨가 달려가 남편을 맞이하려다 그 모습을 보고 발에 멈췄죠. 8년 전 떠났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하고 몸은 앙상하게 마르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죠. 겨우 33인데 마치 50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세자가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울음을 삼키고 대답했죠.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몸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며칠 뒤 세자가 입조하여 인조를 아련했습니다. 황덕궁 편전, 아버지와 아들이 8년 만에 마주했습니다. 세자가 깊이 절했습니다. 인조가 무표정하게 세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이 아니라 경계심이 가득했죠. 세자가 준비해온 선물들을 바쳤습니다. 서양식 천문기구, 시계, 화포도면, 서양 책들, 청에서 배운 새로운 농업기술에 관한 자료들이었죠. 인조가 손을 들어 세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세자가 고개를 숙였죠. 세자가 물러나자 곁에 있던 대신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비변사 회의가 열렸고 대신들이 세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조정은 두 파로 나뉘었죠. 세자의 개방적인 태도를 시대의 희망으로 보는 개화파와
세자를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보수파로요. 그러나 왕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조는 세자를 믿지 않았고 두려워했죠. 세자는 그 후 2달 동안 매일 입조와 하초를 반복하며 조정의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나 궁궐의 분위기는 차가웠고 신하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죠. 세자는 자신이 준비해온 개혁안들을 하나씩 건의했습니다. 청과의 실리 외교, 서양 문물의 수용, 군사제도 개혁, 상업진흥책. 그러나 대신들은 세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세자는 좌절했습니다. 자신이 8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죠. 게다가 세자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발증은 더욱 심해지고 기침은 멈추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죠. 세자빈 강씨가 남편을 걱정하며 어이를 불러 진찰하게 했습니다. 어이는 학질이라 진단하고 약을 올렸지만 효과가 없었죠. 1645년 4월 초 세자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폐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고열이 계속되었죠. 세자는 침전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자는 매일 입조를 계속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편전에 나아가 인조를 아련했죠. 혹시라도 자신의 개혁안이 받아들여질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조는 세자의 건의를 계속 거부했죠. 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요. 1645년 4월 20일 세자가 세자빈 강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강씨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죠. 세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알지 못했죠. 세자의 죽음 이후 강씨와 세 아들에게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사흘 뒤 세자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1645년 4월 23일 새벽 창경궁 세자궁전 침전에서 격렬한 기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현 세자가 이불을 움켜쥐며 몸을 떨고 있었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있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궁이 황급히 세자빈 강씨를 깨웠습니다. 강씨가 달려와 세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죠.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강씨가 내관에게 소리쳤죠. 어이 이형익과 신가귀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세자의 맥을 짚어보고 얼굴빛이 굳어졌죠. 이형익이 급히 침을 놓고 약을 다리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세자가 가까스로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창궁이 급히 물을 떠왔지만 세자는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을 달라 했죠. 3사발, 4사발, 5사발 이렇게 물을 마셔도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인조가 세자 궁전으로 왔습니다. 인조가 침상 곁에 서서 아들을 내려다보았죠. 세자가 힘겹게 눈을 뜨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인조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죠. 세자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기침이 터져나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조가 어이들에게 명령했죠. 그리고 인조는 그대로 궁전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4월 24일 세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이 계속되고 숨을 쉬기 어려워하고 의식이 점점 흐려졌죠. 어이들이 가진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자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죠.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급성 폐렴이 찾아온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시의 의술로는 더더욱 불가능했죠. 강씨가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가 가까스로 대답했죠. 세자의 세 아들이 침전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남 석철이 눈물을 참으며 동생들을 다독이고 있었죠. 4월 25일 세자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졌죠. 어이들의 마지막 방법으로 강한 침을 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씨가 세 아들을 침전으로 들였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죠. 석철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세자가 힘겹게 눈을 뜨고 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4월 26일 오후 세자의 숨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씨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흔들었죠.
그러나 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3세의 젊은 세자가 8년간의 고통스러운 인질 생활을 견디고 돌아온 지 불과 2달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자의 염습을 준비하던 상공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신의 온몸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눈과 코와 입과 귀에서 선혈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민열 왕후의 오빠 서재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죠. 신하들이 인조 앞에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의문을 품었죠. 왜 전하께서는 더 이상의 조사를 막으시는가? 정말로 세자를 독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세자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자빈 강씨가 영모 혐의를 뒤집어쓰고 사사되었죠. 세자의 세 아들은 유배를 당했습니다. 장남 석철은 제주도로, 차남 성리는 강화도로, 막내 석견만이 겨우 살아남았죠. 조선 역사상 가장 비참한 세자 가족의 몰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인조가 세자 일가를 모두 제거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현대의 영화와 드라마는 이 비극을 더욱 극적으로 재현했죠. 어두운 궁궐, 독이 든 양,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세자, 맹혹한 아버지. 그리고 관객들은 확신했습니다. 소현세자는 분명히 독살당했다. 그런데 400년이 흐른 뒤 한 법의학자가 전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2010년대 서울 한 대학 법의학 교실에 법의학자 박형욱 교수가 오래된 역사 기록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인조실록, 승정원 일기, 동궁 일기. 그는 독살설이 아니라 오직 세자의 몸에 나타난 증상만을 추적해보기로 했죠. 차트에 증상들을 하나씩 적어나갔습니다. 1642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갈증과 다량의 음수, 잦은 소변, 반복적인 열과 기침, 폐렴 의심 증상, 식후 극심한 탄력감,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감, 눈 통증과 시력 저하, 뒷뇨기 계통 이상, 위장염, 체중 감소, 만성 피로. 박 교수는 이 증상들을 동료 의사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환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또 다른 질병을 떠올렸습니다. 제1형 당뇨병. 췌장의 베타세포가 자가 면역 반응으로 파괴되어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병이죠. 어릴 때 혹은 젊은 나이에 발병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서서히 신체 기능이 무너지며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박 교수가 세자의 기록을 다시 보았습니다. 1637년 병자호란, 나라가 무너지고 왕이 무릎을 꿇고 세자는 인질로 끌려갔죠. 이보다 더한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자가 면역 질환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병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642년 세자의 기록에 처음으로 극심한 갈증과 다뇨 증상이 나타났죠. 이것은 당뇨병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각종 감염과 합병증이 이어졌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하죠. 폐렴, 비뇨기 감염, 피부 감염이 반복됩니다. 눈 통증과 시력 저하, 당뇨병성 망막병증이죠. 팔다리 마비감,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식후 극심한 탄력감, 혈당 조절 실패로 인한 저혈당 또는 고혈당 증상이죠. 그리고 마지막 1645년 4월 세자는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폐렴에 걸리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명적이죠. 박 교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이 검게 변하고 칠규에서 피가 흘렀다는 기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논문을 쓰고 설명했습니다. 즉, 실록의 기록은 독살의 증거가 아니라 부패가 진행된 시신을 본 사람들의 충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의 논문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400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독살설이 사실은 오해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의 언어로 쓰인 이야기죠. 병자호란 이후 정통성을 잃은 왕, 청과 가까워진 아들, 왕권을 지키려는 아버지와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아들 사이의 갈등, 세자사후 세자빈과 아들들에게 가해진 혹독한 처벌. 이 모든 것은
충분히 독살설을 떠올리게 하는 역사적 정황입니다. 다른 하나는 몸의 기록으로 쓰인 이야기죠. 침향에서 시작되어 수년간 이어진 병의 궤적, 비뇨기 이상, 마비감, 폐질환, 눈 통증, 끝없는 갈증과 피로, 청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 이후 시작된 자가 면역성 질환의 가능성, 밥을 먹고 나면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악화된 말기 증상.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의 답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한 줄의 기록이 어떤 이에게는 독살의 증거로, 어떤 이에게는 부패한 시신의 묘사로 읽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기록을 다시 읽느냐입니다. 소현세자가 살아있었다면 청과 조선 사이에서 더 유연한 외교를 펼쳤을지도 모릅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포로들을 돌보며 새로운 조선의 길을 고민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33세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 자리를 이은 복림대군은 효종이 되어 또 다른 방향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1645년 4월 샹경궁 환경당에서 숨을 거둔 한 세자.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속삭여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록의 기록과 당시 전국의 흐름, 그리고 현대 법의학자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정답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믿어온 이야기라도 사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 볼 때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소현세자의 짧았던 생애와 그가 남긴 수많은 물음표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록을 다시 펼쳐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물의 삶과 죽음, 그 이면의 진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우리가 잊고 지내던 역사 속 인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깊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